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제 이름 앞에 붙는 모든 수식어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만 했어요. 시장 입구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을 때는 억척스러운 과부가 제 이름이었고, 그 돈을 모아 작은 분식집을 차렸을 때는 독한 여자라는 말을 들어야 했죠. 밤낮으로 잠을 줄여가며 식당 일을 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허름한 상가 건물을 샀을 때는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라는 꼬리표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하나 키우자니 세상은 저에게 쉴 틈도 친절한 이름 하나도 허락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영준이만 번듯하게 키워낼 수 있다면 그깟 이름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모든 세월을 견디고 버텨낸 제게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낡고 허름해서 온갖 속을 썩이던 상가 건물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제 인생의 모든 서름과 맞바꿀 만한 거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던 바로 그날 말이에요. 은행 VIP 상담실 맞은편에 앉은 젊은 직원이 몇 번이나 확인하며 제게 보여준 모니터 속 숫자 1, 10, 100, 1000. 눈을 가늘게 뜨고 몇 번을 다시 세어봐도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숫자였어요. 100억. 제 평생을 바친 대가가 마침내 통장 한 줄에 숫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마지막 도장을 찍고 상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어요.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던 사람이 갑자기 등에서 짐을 내려놓으면 이런 기분일까요? 몸은 가벼운데 오히려 어지럽고 휘청거리는 그런 기분이요. 은행을 나와 가장 먼저 전화한 곳은 제 유일한 친구, 순잔의 가게였습니다. 수십 년째 같은 자리에서 작은 칼국수 집을 하는 친구예요. 굳은 일, 기쁜 일 가리지 않고 제 옆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죠. 순자야, 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순자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정겨웠습니다. 영순이냐? 일은 잘 끝냈어? 도장은 똑바로 찍었고. 응, 다 끝났어. 그냥 너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어서.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순자는 금세 알아차렸어요. 잠시 말이 없던 순자가 이내 씩씩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잘했다, 영순아. 진짜 고생 많았어. 이제 그 지긋지긋한 건물 때문에 밤잠 설치지 않아도 되겠네.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장하다, 내 친구. 순자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결국 길 한복판에 서서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말았어요. 억척 과부도 독한 여자도 아닌 그저 내 친구 영순이로 저를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순자야.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몰라요. 이제 정말 모든 고생이 끝났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들 영준이도 결혼해서 분가했고, 저는 이제 이 돈으로 조용한 곳에 작은 집이나 하나 얻어서 순자랑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면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지옥의 문을 열어젖히기 전까지는요.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영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에는 용건만 간단히 하던 녀석인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꿀이라도 바른 듯이 살가웠습니다. 어머니, 저 영준이에요. 오늘 저녁에 뭐 하세요? 진이랑 같이 어머니 뵈러 가려고요. 나야 별일 없지. 근데 무슨 일인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야 자식이 부모를 찾나요? 그냥 어머니 얼굴도 뵙고 싶고 진이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한우를 아주 좋은 걸로 사놨다고 해서요. 금방 갈게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며느리 진이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샀다는 말은 영준이와 결혼한 이후로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정말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부랴부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준이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갈치조림을 하려고 일부러 냉동실 깊숙이 넣어뒀던 굵은 갈치를 꺼내고 쌀뜨물에 된장을 풀어 구수한 시래기국도 끓였어요. 자식이 온다는데 반찬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어미 마음 아니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 내외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영준이의 손에는 정말로 번쩍이는 보자기에 쌓인 커다란 한우 세트가 들려 있었고 며느리 진이는 제 팔짱을 끼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어머니, 이게 웬 맛있는 냄새예요. 저희 온다고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리셨어요? 힘드셨겠다. 평소에는 제 얼굴도 잘 쳐다보지 않던 아이인데 살갑게 구는 모습이 어색하다 못해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그들을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고 며느리는 제게 연신 반찬을 집어주며 비위를 맞췄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탐욕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내 자식이 설마, 에이 설마. 그런 마음으로요. 그렇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영준이가 갑자기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더군요. 시끄러운 소리에 저와 진이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좌중을 압도한 영준이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아주 비장하면서도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식사도 맛있게 했고 이제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무슨 본론? 네. 오늘 건물 파셨다면서요. 100억. 맞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녀석의 얼굴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죠.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영준이는 정말이지 제 평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딱 절반 50억 떼어주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지? 50억? 장난감 가게에서 로봇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처럼 녀석은 너무나도 태연한 얼굴로 제 평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입안에 있던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리게 느껴졌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옆에서 가만히 눈치만 보던 며느리 진이가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그거 다 쓰지도 못하시잖아요. 저희가 관리해 드린다니까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요. 늙은 분 혼자 그렇게 큰돈 갖고 계시면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사기. 지금 내 눈앞에 앉아있는 너희들보다 더한 사기꾼들이 세상에 또 있을까?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너희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제 말에 진이는 아예 대놓고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정말이지, 저는 그날 그 아이의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과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탐욕이 뒤섞인 그 표정을요. 어머니,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구세요? 엄마 죽으면 다 제 거잖아요. 아,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제 아들의 아내, 제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그래, 내가 죽으면. 저것들은 내가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 평생의 노력이 제 목숨과도 같았던 그 돈이 저들에게는 그저 제 사망일에 찾아갈 유산 목록에 불과했던 겁니다. 식탁 위에 정성껏 차려놓은 갈치조림과 시래기국이 마치 제삿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제 앞에서 가면을 벗어 던진 두 악마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식탁에 홀로 앉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비싼 한우 세트는 거들떠보기도 싫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어요. 며느리가 남긴 말, 엄마 죽으면 다 제 거잖아요. 라는 그 말이 독처럼 제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죠.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쌍욕을 퍼붓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머릿속 한 구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나 서운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것들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돈을 노리는, 아니, 제 목숨을 담보로 제 재산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약탈자들이었죠. 여기서 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저들은 분명 더 악랄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힐 겁니다. 온갖 불쌍한 척을 하며 주변 사람들을 들쑤실 테고 저를 돈만 아는 비정한 늙은이로 몰아가겠죠. 그런 소모적인 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들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자신들의 그 탐욕 때문에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 쉰 목소리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잠시 후 순자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뭐, 그 미친놈들 아니야. 지 애미한테, 지 시어미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가 있지. 당장 소금 뿌려서 쫓아내 버리지 않고 뭘 했어, 너는. 순자야. 영순아,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놔야 해. 당장 전화해서 한 푼도 못 준다고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라고 똑똑히 말해. 순자의 말대로 하는 것이 가장 속 시원한 방법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순자야, 나 이 악마 같은 것들을 내 손으로 끝장내야겠다. 하지만 소리 지르는 걸로는 안 돼. 더 똑똑하게, 더 지독하게 해야 해. 제 차분한 목소리에 순자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자에게 앞으로 제가 하려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믿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 편이 되어달라고만 부탁했죠. 순자는 그런 저를 가장 잘 아는 친구였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알았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다. 라고 말해주더군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저는 아들 내외에게 일부러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지는 것은 그들 쪽일 테니까요. 예상대로 나흘째 되던 날, 아들 영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참 뒤에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했잖아요. 그날 저희가 드린 말씀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 녀석의 목소리에는 걱정은커녕 재산을 독촉하는 조바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어요. 밤새 앓은 사람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기침을 섞어가며 말했죠. 영준아, 내가 며칠 알아누웠다. 아무래도 그날 너희가 한 말이 충격이 컸나 보다. 네. 아이고, 어머니.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다, 생각해보니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내가 이 나이에 이 큰 돈을 다 쥐고 있어봐야 뭘 하겠니? 너희 말대로 요즘 세상도 흉흉하고 내가 요즘 정신도 없고. 수화기 너머로 영준이가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무래도 너희 집에 들어가서 신세 좀 져야겠다.
내 재산도 내 몸뚱이도 이제는 너희가 좀 맡아다오. 제 완벽한 항복 선언에 영준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내 숨기지 못하는 기쁨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로 외치더군요. 어머니, 정말이세요? 아이고, 잘 생각하셨어요. 역시 저희 어머니세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아주 편안하게 모실게요. 당장 내일이라도 짐 싸서 오세요. 저희가 차 가지고 갈게요. 신이 나서 떠들어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무 표정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떨리는 척 연기하던 제 손이 어느새 단단한 주먹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래, 영준아. 진이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돈, 그리고 그 돈의 주인인 이 늙은 어미가 이제 너희의 집으로 들어간단다. 너희가 만든 황금 감옥으로. 하지만 너희는 모를 것이다. 그 감옥의 주인이 과연 누가 될 것인지를. 어릿광대의 탈을 쓴 이 어미가 너희의 탐욕스러운 무대 위에서 과연 어떤 춤을 추게 될 것인지를 말이다.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들 내외는 정말로 큰 트럭까지 동원해서 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제 몇 안 되는 살림살이를 옮기는데 그들의 얼굴에서는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더군요. 마치 로또에 당첨이라도 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며느리 진이는 제 팔을 부축하며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저희만 믿으세요라고 속삭였지만 그 눈은 제 얼굴이 아닌 제 통장과 재산 서류를 향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처럼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차에 올라탔어요.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야 했습니다. 제 방이라며 안내한 곳은 원래 창고로 쓰던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구석방이었거든요. 어머니, 여기가 좀 아늑하죠? 할머니들은 너무 밝은 곳보단 이런 곳을 더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를 가장 구석진 곳에 몰아넣고 자신들의 시야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저 힘없이 웃으며 아늑하고 좋구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황금 감옥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들 내외는 제 앞에서 더 이상 착한 자식인 척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저를 거의 가구 취급, 아니, 돈이 나오는 현금 인출기 취급을 했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도 저를 부르는 법이 없었고, 자기들끼리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는 설거지거리만 툭 던져놓기 일쑤였죠. 제가 거실에 앉아 있어도 그들은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양 자기들끼리 떠들어댔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가관도 아니었어요. 여보, 어머니 돈으로 우리 타운하우스부터 계약할까? 강남에 새로 생긴 데가 전망이 그렇게 좋다던데. 좋지. 영준 씨 차도 바꿔야지. 창피해서 어디 타고 다니겠어? 안 그래요, 어머니? 어차피 대답도 못 하시겠지만. 내 말이. 내 친구들은 장인어른이 회사 하나씩 차려줬다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제라도 엄마가 정신 차려서 다행이지. 저는 그들의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소파에 앉아 뜨개질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무릎 위에 놓인 뜨개실 뭉치 아래에는 아주 작은 소형 녹음기가 언제나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든 대화, 모든 모욕, 모든 탐욕의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들의 경계심을 더욱 허물기 위해 본격적으로 망가진 노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식탁에서 국그릇을 일부러 엎지르고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린 척 천연덕스럽게 딴청을 피웠죠. 화장실을 못 찾아 거실을 헤매는 연기를 할 때면 진이는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제 등을 떠밀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 진짜. 냄새나게. 방에만 좀 처박혀 계시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저는 겁에 질린 아이처럼 움츠러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냄새나는 늙은이. 방에 처박혀 있어야 할 존재. 그것이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좋아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저는 완벽하게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너희가 그 역할에 완벽하게 안심하고 방심하게 될 때까지 저는 기꺼이 어릿광대가 되어 춤을 출 생각이었으니까요. 제 연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제 제 앞에서도 숨기는 것 없이 아주 노골적으로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떠들어댔어요. 제가 은행 비밀번호나 인감 도장의 위치를 기억 못하는 척할 때마다 그들은 답답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쾌재를 부르는 듯 보였죠. 자신들이 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할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정적인 덫을 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에 불을 지피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할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덫을요.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며느리 진이가 거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이 통화는 모든 것이 사전에 약속된 연극이었죠. 저는 다급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진이가 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나야 영순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요즘 아무래도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그래 영순아? 무슨 일이야? 아니, 우리 영준이랑 진이는 착한 애들이지만 그래도 이 큰 돈을 은행에만 두는 건 영 찜찜해서 말이야. 뉴스 보니까 은행도 파산한다던데 그럼 내 돈은 다 어떡하니? 제 말을 엿듣고 있던 진이의 귀가 쫑긋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아주 실력 있는 개인 자산관리사를 한 명 소개받기로 했어. 부자들은 다들 그렇게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한다더라. 은행보다 훨씬 안전하고 수익도 잘 내준다고 하더라고. 수화기 너머의 순자는 제 능청스러운 연기에 웃음을 참느라 애쓰는 듯 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진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눈은 전에 없던 관심과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어머니, 방금 통화하시는 거 들었는데 개인 자산관리사요? 그거 아무나 믿으면 안 돼요.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게냐? 나는 그런 건 잘 몰라서. 저는 순진한 시골 할머니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이를 쳐다봤어요. 진이는 제 반응에 만족한 듯 아주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사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유능한 투자 전문가가 한 분 있어요. 하버드 대학까지 나오신 분인데 실력이 아주 대단해요. 어머니 재산을 몇 배로 불려주실 수도 있다고요. 제가 한번 모시고 올까요? 하버드.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순자를 통해 고용한 흥신소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진이가 말하는 그 최 이사라는 자는 하버드는커녕 사기 전과만 별처럼 박혀있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은 바로 며느리 진이의 옛날 동료였죠.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덫을 놓을 때가 온 겁니다. 저는 일부러 감격한 표정을 지으며 진이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정말 그런 훌륭한 분을 내가 아니? 아이고, 그럼 나야 너무 고맙지. 얼른 좀 모시고 와다오.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구나. 제 칭찬에 진이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과 탐욕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놓은 덫에 제가 걸려들었다고 확신하고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사냥꾼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제 덫에 걸려든 것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일 테고요. 며칠 뒤 진이는 정말로 번지르르한 양복을 차려입은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최 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제 앞에서 온갖 어려운 경제 용어를 섞어가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완벽한 사기극에 기꺼이 관객이 되어 주었습니다. 연극은 이제 이막을 향해 치닫고 있었어요. 그렇게 최 이사라는 자가 저희 집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이후 제 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과 차가운 희열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진이는 이제 저를 돈다발이 든 자루쯤으로 여기는 듯 사사건건 최 이사의 말을 빌려 저를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최 이사님이 그러시는데 지금이 투자 적기래요. 최 이사님 말씀이 요즘 같은 때는 현금 쥐고 있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던데요. 그 입에서 최 이사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저는 순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저들의 탐욕스러운 삼각관계를 교묘하게 흔들어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 완벽한 시나리오를 말이에요. 계획의 첫 단계로 저는 진이와 최 이사, 단둘을 집 근처의 조용한 찻집으로 불러냈습니다. 물론 영준이에게는 진이가 친구 만나러 간다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같이 좀 가달라고 했다고 둘러댔죠. 찻집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자 진이는 마치 자기가 모든 판을 짜는 설계자라도 된 양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최 이사는 제 맞은편에 앉아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제 안색을 살폈고요. 어르신, 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저희 진이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현명하시고 또 결단력이 대단하신 분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결단력 있게 너희를 감옥에 보낼 사람이다라고 되뇌며 겉으로는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그저 우리 며느리가 하도 최 이사님 칭찬을 해서 제가 꼭 한번 따로 뵙고 싶다고 졸랐어요. 제 말에 진이의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잠시 뜸을 들인 뒤 아주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투자를 결심하기는 했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요.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어르신.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최 이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하자 저는 주변을 한번 휘 둘러보는 신용을 하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들 영준이 몰래 진행하고 싶어서요. 그 말에 진이와 최 이사의 눈이 동시에 번뜩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진이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죠. 네. 영준 씨 몰래요? 왜요, 어머니? 쯧쯧. 너는 아직 영준이를 잘 모르는구나. 우리 아들이 속은 깊고 착한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돈 무서운 줄을 몰라. 괜히 옆에서 이런 큰돈이 오가는 걸 알게 되면 딴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 또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서 제 앞가림도 못할까봐 걱정돼서 그런다. 저는 정말 아들을 걱정하는 어미의 표정을 지으며 두 사람에게 간절하게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셋만의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구나. 나중에 일이 다 잘 되고 나서 영준이에게는 깜짝 선물처럼 집이나 한 채 사주면 되지 않겠니? 안 그러니? 제 완벽한 연기에 두 사람은 완전히 녹아 넘어왔습니다. 아들을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모든 것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최 이사는 거의 울먹일 듯한 목소리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아드님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하늘과 같으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최 이사가 어르신의 그 소중한 마음까지 완벽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셋만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찻집에서 돌아온 뒤 저는 계획의 2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진이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일부러 어두운 표정으로 거실에서 서성거리며 아들 영준이를 기다렸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영준이는 소파에 앉아 신음소리를 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왜 그러세요?
저는 영준이의 팔을 붙잡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영준아, 흐흑, 나 아무래도 무서워서 안 되겠다. 큰일 난 것 같아. 네. 무슨 일이신데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저는 뜸을 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진이가 데려온 최 이사라는 사람 말이다. 아무래도 그 사람이 사기꾼 같아. 네. 사기꾼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지어낸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오늘 진이랑 그 사람을 찻집에서 만났는데 나한테 자꾸 이상한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영준이 너 몰래 투자를 하자고 꼬드기지 않겠니? 내가 안 된다고 했더니 둘이서 눈빛을 주고받는데 아, 영준아. 네 엄마가 평생 피땀 흘려번 돈을 저것들한테 다 뺏길 것 같아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저는 영준이의 손을 꼭 잡고 애원했습니다. 영준아, 네 아내 진이가 저 최 이사라는 놈한테 단단히 홀린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니야. 너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엄마를 지켜줘야 한다. 응, 네가 이 돈을 지켜줘야 해. 제 눈물 섞인 호소에 영준이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놈과 짜고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의심이 분노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날 저녁 진이가 돌아오자마자 영준이는 현관문에서부터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제 방 문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손에 들린 녹음기는 물론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죠. 너 오늘 최 이사라는 놈이랑 둘이서 뭘 한 거야? 뭐, 어머니 모시고 찻집 다녀온 거잖아. 당신도 알면서 왜 그래? 엄마한테 영준이 몰래 투자하자고 했다며. 너 저놈이랑 짜고 엄마 돈 빼돌리려고 작정한 거지. 그렇지.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어머니가 먼저 영준 씨는 아직 어리니까 비밀로 하자고 하셨거든. 당신 망상증 있어? 망상?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놈이랑 너랑 눈빛 교환하는 걸 엄마가 다 봤다는데. 그들의 싸움은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완벽하게 뿌려졌어요. 저는 어두운 방 안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한 팀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뒤통수를 노리는 탐욕스러운 늑대 무리로 변해버린 겁니다. 소용돌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이 관계의 씨앗을 성공적으로 뿌린 뒤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들의 탐욕에 기름을 붓는 일이었죠. 저는 이제 아들, 며느리, 그리고 사기꾼 최 이사를 각각 따로 만나며 그들의 욕망을 극한까지 부풀리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불신하게 만들고 오직 저만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제 손바닥 위에서 더욱 격렬하게 춤을 출 테니까요. 가장 먼저 손을 쓴 것은 최 이사였습니다. 저는 진이에게 최 이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잠시 둘만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진이는 자신과 최 이사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기에 아무 의심 없이 자리를 비켜주었죠. 단둘이 남게 되자 저는 최 이사에게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 이사님, 제가 며칠 밤낮으로 고민을 해봤어요. 네, 어르신.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요? 아무래도 50억만 투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최 이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투자를 취소하려는 줄 알고 긴장한 거겠죠. 저는 일부러 뜸을 들이다가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전 재산을 다 맡겨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네요. 100억 전부요. 네, 100억이요? 최 이사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헉헉거리는 모습이 가관이었죠. 저는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우리 며느리 진이는 아직 겁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 절반만 하라고 하는데 저는 최 이사님 같은 유능한 분을 만났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다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이건 우리 진이에게도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알면 분명 기겁하며 말릴 테니까요. 이건 최 이사님과 저 둘만의 약속으로 하죠. 나중에 수익이 나면 그때 진이에게는 제가 따로 보너스를 챙겨주면 되지 않겠어요? 제 말에 최 이사는 거의 황홀경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 진이까지 따돌리고 100억이라는 거금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머릿속은 이미 축배를 들고 있겠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어르신,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어르신의 재산을 지키고 또 불려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래, 목숨을 걸어야 할 거다. 네 목숨이 아니라 네 놈의 사기꾼 인생을 말이다. 다음은 며느리 진이 차례였습니다. 저는 진이를 따로 방으로 불러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진이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최 이사라는 사람이 좀 마음에 걸린다. 네. 왜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사람이 너무 번지르르하고 욕심이 좀 과한 것 같아서 말이다. 혹시라도 우리 돈을 가지고 딴짓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차라리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어떨까? 제 말에 진이는 거의 기겁을 하더군요.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릴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최 이사님만큼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그래요. 투자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게냐 나는 잘 몰라서. 걱정 마세요. 제가 최 이사님 단단히 관리 감독할게요. 절대 어머니 재산에 손끝 하나 못 대게 할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진이는 자신만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을 겁니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리고 최 이사를 감시하기 위해 그녀는 이제 더욱 필사적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아들 영준이에게는 가장 확실한 당근을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영준이를 은행으로 데리고 가 제 명의로 된 새로운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통장에 현금으로 3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영준이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건 비상금이다 아들아. 최 이사나 네 아내 진이 몰래 오직 너만 알고 있어야 한다. 저는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 늑대 소굴이나 다름없어. 나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오직 내 아들, 너 하나만 믿는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돈으로 네가 엄마를 지켜야 한다. 알겠니? 제 말에 영준이는 감격에 겨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유일한 편이자 이 모든 재산의 진정한 후계자가 되었다고 착각하게 된 거죠. 3억이라는 돈은 그를 춤추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이제 최 이사와 진이를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감시하고 몰아내는데 온 힘을 쏟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몰래 통장을 꺼내보며 희죽거리는 아들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비장함이 아니라 더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탐욕만이 가득했죠. 그래요, 기름은 충분히 부어졌습니다. 이제 저들끼리 타오르며 서로를 태워버릴 일만 남은 것이었어요. 서로를 향한 의심과 탐욕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 집은 더 이상 가족이 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되어 보이지 않는 칼날을 겨누고 있는 살벌한 전쟁터였죠. 저는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가장 연약한 노인인 척 모든 상황을 조종하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 계획대로
그들은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흥신소를 통해 얻어낸 자료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며느리 진이와 최 이사가 제게 접근하기 전부터 사실은 내연 관계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정보였죠. 저는 그들이 단둘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주 다정하게 식사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아들 영준이의 휴대폰에 전송했습니다. 물론 영준이가 회사에서 한창 일하고 있을 시간을 노려서요. 한밤중이 되어서야 술에 잔뜩 취한 영준이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진이에게 다짜고짜 사진이 뜬 휴대폰을 집어 던졌어요. 이게 뭐야? 설명해봐. 이게 뭐냐고. 영준이의 고함 소리에 진이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며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영준이는 술기운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휴대폰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진이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너 이 인간이랑 아주 신이 나셨더군. 내가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고 있을 때 너는 이렇게 다른 남자 만나서 히히덕거리고 있었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진이는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자신과 최 이사가 레스토랑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고작 이것 때문에 술을 이렇게 퍼마시고 와서 행패야? 당신 의부증이라도 있어? 어머니 투자건 때문에 최 이사님 만나서 비즈니스 미팅한 거잖아. 일이라고 일. 일. 이게 일하는 사람의 표정이야? 아주 그냥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는데. 너 지금 나를 바보로 알아? 눈빛만 봐도 알겠다. 너 저 인간이랑 바람난 거였어? 그래서 짜고 내 돈, 아니, 우리 엄마 돈을 빼돌리려고 작당한 거였냐고. 영준이의 말에 진이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남편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바람, 작당. 당신 수준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최 이사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랑 사업을 하려면 저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라고. 당신처럼 맨날 엄마 뒤에 숨어서 돈 나올 궁리나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의 비자라도 알겠어? 당신 눈에는 저게 그냥 노는 걸로 보이겠지. 뭐? 나보고 엄마 뒤에 숨어? 야, 오진이. 왜 틀린 말했어? 당신이 지금껏 네 힘으로 한 게 뭐가 있는데? 대학 졸업하고 겨우 들어간 중소기업도 어머니가 아는 사람 통해서 꽂아준 거잖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집, 타고 다니는 차, 네가 입고 있는 옷까지. 어느 것 하나 네 돈으로 산 게 있기나 해? 다 어머니 돈이지. 진이의 비수 같은 말에 영준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찔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어요. 닥쳐. 그 입 닥치라고. 우리 엄마 돈이 곧 내 돈이야. 넌 그냥 그 돈 보고 나랑 결혼한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가르쳐? 이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야. 현실을. 그리고 내가 당신이 아니라 돈 보고 결혼했으면 당신한테는 더 잘된 일 아니야? 나처럼 머리 좋고 야무진 사람이 옆에 있어야 그 큰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불릴 수 있을 테니까. 안 그래? 뭐? 꿍꿍이?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네 그 더러운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같은 여자한테 우리 엄마 재산 단 한 푼이라도 넘어가는 꼴은 못 봐. 네가 쓰는 그 명품 가방들, 벽장에 쌓아둔 구두들. 다 우리 엄마. 피 같은 돈이야. 당장 그 몸에 걸친 것들 다 벗어놓고 이 집에서 나가. 영준이는 진이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끌며 현관 쪽으로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영준이의 손을 매섭게 뿌리쳤어요. 그리고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가. 웃기지 마. 누가? 내가. 여기서.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뭐라고? 이 집이 네 집이야? 어머니 집이지.
내가 당장 등기부등본이라도 떼어줄까? 당신 이름이 여기 털끝만큼이라도 있는지 한번 보자고. 당신이야말로 쥐뿔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법적으로 따지면 이 집에 살 권리는 나나 너나 똑같아. 아니, 어머니를 직접 모시는 건 나니까 내가 너보다 더 권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진이의 조목조목 따지는 말에 영준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이나 서류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에게 어머니의 돈은 그냥 자신의 돈이었을 뿐입니다. 진이는 그런 영준이의 모습을 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들어 김영준. 나는 당신처럼 무능한 남자 믿고 내 아까운 인생 낭비할 생각, 눈곱만큼도 없어. 어머니가 왜 나랑 최 이사님을 더 믿고 따르시는지 알아? 우리가 당신보다 훨씬 유능하니까. 어머니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불릴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당신은 그냥 걸림돌일 뿐이야. 이 여자가. 그러니까 괜히 능력 있는 사람들 발목 잡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었다가 당신 목까지 싹 다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너처럼 머리 나쁘고 무능한 남자를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는 정말 국물도 없을 테니까. 진이는 말을 마친 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지고는 마치 길가에 벌레를 본 것처럼 영준을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홀로 남겨진 영준이는 허탈한 얼굴로 그 자리에 한참 동안이나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들의 싸움은 그야말로 이전투구, 진흙탕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물고 뜯으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죠.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칠수록 좋은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은 며느리 진이 차례였어요. 저는 아들 영준이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진이에게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진이야, 내가 아무래도 이상한 걸 본 것 같구나. 네. 뭐려 어머니. 그저께 밤에 우리 아들 영준이가 몰래 서재에서 누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글쎄 최 이사님 뒷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구나. 아무래도 영준이가 최 이사님을 의심하고 투자를 망치려는 것 같아. 네. 정말이에요? 그렇다니까. 아무래도 너랑 최 이사님 사이도 오해하는 것 같고 이러다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 아닌지 몰라. 어서 너라도 최 이사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니? 제 말에 진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달려가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물론 그 통화 내용 역시 제가 미리 설치해둔 작은 도청 장치를 통해 제 귀로 생생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이사님, 큰일 났어요. 영준 씨가 지금 이사님 뒷조사를 하고 있대요. 우리 사이도 의심하는 것 같고요. 뭐, 그 자식이? 겁대가리를 상실했군. 걱정 마, 진이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오히려 잘 됐어. 그 멍청한 놈은 이 판에서 아예 빼버리자고. 우리가 다 먹으면 되지, 뭘. 네, 이사님. 역시 이사님밖에 없어요. 이제 그들은 영준이를 완벽한적으로 규정하고 그를 따돌리기 위해 더욱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전해 들으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모든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각각 다른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최 이사에게는 영준이와 진이가 너무 싸워서 시끄러워 못 살겠다. 그냥 내일 당장 100억 전부를 이사님께 맡길 테니 조용한 곳으로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진이에게는 아들이 무서워서 집에서 단 하루도 더 못 있겠다.
최 이사님과 함께 우리 둘이서만 50억 투자 계약을 내일 마무리 짓고 그 돈으로 우리끼리 살 집을 알아보자고 속삭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영준이에게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영준아, 진이와 최 이사가 짜고 내일 내 전 재산을 들고 도망치려는 것 같아. 내일 계약 장소에 네가 몰래 따라와서 그놈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엄마를 구해다오. 그러면 이 모든 재산은 다 네 것이다. 그렇게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꿈을 꾸며 제가 정해놓은 마지막 무대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저였고 그들이 맞이할 결말은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최종 투자 계약을 위해 약속 장소로 정한 곳은 번화가에 위치한 한 법무법인 사무실의 회의실이었어요. 물론 그곳은 진짜 법무법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계획을 듣고 협조하기로 한 경찰들이 사전에 완벽하게 위장해 놓은 범죄자들을 위한 무대였죠. 사무실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공증인으로 위장한 변호사 역시 사실은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일부러 손을 벌벌 떨고 안절부절 못하는 겁에 질린 노인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들, 며느리, 최 이사는 각기 다른 이유로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죠. 가장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한 것은 최 이사였습니다. 그는 100억이라는 거금을 손에 넣을 생각에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아주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무 걱정 마십시오. 이 계약만 끝나면 제가 지긋지긋한 이곳에서 탈출시켜드리겠습니다. 곧이어 며느리 진이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최 이사와 저를 보더니 애써 미소를 지으며 최 이사에게 눈짓을 보냈죠. 저들끼리는 아들 영준이를 따돌리고 계약을 진행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준비되셨죠? 이제 이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우리도 저 지긋지긋한 영준 씨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 전화를 받고 사무실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아들 영준이가 문을 빼꼼 열고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녀석은 다시 문을 닫고 경찰들이 들이닥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녀석은 자신이 이 모든 사기극을 막는 영웅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드디어 위장 형사가 두툼한 투자 계약서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글씨가 잘 안 보인다는 듯이 눈을 찡그리며 한참 동안 서류를 뒤적거렸어요. 최 이사와 진이는 그런 저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죠. 어르신, 그냥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내용은 어제 다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최 이사가 제 손을 잡아 끌며 재촉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제 인감 도장을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최 이사와 진이의 얼굴에 환희의 미소가 떠오르는 순간,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이 쿵 하고 찍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하는 외침과 함께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이사와 진이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최영철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최 이사에게 수갑을 채우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진이가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저는 피해자예요. 저 늙은이가, 아니, 저희 어머니가 저 사기꾼한테 속아서 계약하려는 걸 제가 말리러 온 거라고요. 그때 회의실 문을 열고 의기양양한 표정의 아들 영준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외쳤죠.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제가 저놈들 다 감옥에 쳐넣을게요. 모든 것이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아들은 영웅이 되었고 며느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최 이사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그림.
하지만 저는 그 그림을 완성시켜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벌벌 떨던 연기를 순식간에 멈추고 제자리에서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백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저를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는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회의실 안에는 아주 익숙한 목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죽으면 다 제 거잖아요. 그 노인네 빨리 죽어야 우리가 편해지지. 어차피 죽으면 다 우리 건데 미리 좀 당겨 쓴다고 생각하자고. 그것은 바로 며느리 진이와 아들 영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는 아들 영준이와 며느리 진이의 얼굴은 뭐라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하게 일그러져 갔어요. 새하얗게 질려버린 낯빛 위로 당혹감, 불신,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떠오르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죠. 특히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한 영웅인 줄로만 알았던 영준이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며 마른 입술만 달싹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이 저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그들의 추악한 목소리와 함께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죠.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며느리 진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그 아이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발빠르게 자신의 살 길을 찾는 데는 아주 능했으니까요. 그녀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뜯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다 조작된 거예요. 저 노인네가 아니,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전부 꾸며낸 일이라고요. 형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저 최 이사라는 사기꾼한테 속은 피해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그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습니다. 위장 형사였던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오진희 씨, 지금 이 자리에서 녹음된 모든 내용은 물론 당신이 최영철 씨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와 통화 내역까지 저희가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당신의 죄를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그 말에 진이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겠죠. 그녀는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내 돈인데, 아니, 우리 돈인데.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아들 영준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거의 실성에 가까운 웃음소리였어요. 하하, 어머니.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게 어머니가 꾸민 연극이었다고요? 제가 어머니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원숭이 신세였다. 이 말씀이시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영준이를 쳐다봤습니다. 제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임을 깨달았는지 녀석의 웃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그건 기쁨의 웃음이 아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사람의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요. 제가 바보였네요. 제가 아주 멍청한 놈이었어요. 평생을 엄마 치맛자락에 매달려서 그 돈이 당연히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으니. 그런데 어머니, 어떻게 아들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남이에요. 당신 배 아파 낳은 자식이잖아요. 영준이는 제게 달려들 기세로 소리쳤지만 양옆을 지키고 선 형사들에게 가로막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해주었어요. 제 인생에서 그에게 해주는 마지막 조언이었습니다. 영준아, 너는 내 아들이었지. 하지만 내 돈의 주인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단다. 그리고 너는 네 인생을 살 기회가 아주 많았어. 하지만 너는 단 한 번도 그걸 잡으려고 하지 않았지. 언제나 내 등 뒤에 숨어서 내가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했을 뿐이야. 이제라도 배워라.
네 밥상은 네 손으로 직접 차리는 거란다. 제 말을 끝으로 그들은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최 이사는 물론 며느리 진이와 아들 영준이까지 나란히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죠. 진이는 끝까지 제게 저주를 퍼부었고 영준이는 허탈한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경찰서를 나서기 전 저는 담당 형사에게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 수십 개의 녹음 파일, 흥신소 보고서, 그들이 제게 했던 모든 만행을 기록한 일지까지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그 어떤 선처도 원하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경찰서를 걸어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별들만이 반짝이고 있더군요. 지긋지긋했던 연극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야말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해방감에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어떤 악몽도 꾸지 않고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가뿐한 몸으로 눈을 떴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끝마쳤으니 이제 남은 것은 그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던 그 집, 제게는 황금 감옥이나 다름없었던 그곳의 처분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 집은 엄연히 제 명의로 된 재산이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부동산에 연락해 시세보다 조금 싸게 아주 급하게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 집에서 단 하루라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순자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순자는 뉴스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다가와 제 등을 두드려주며 묵묵히 제 옆에서 짐 정리를 도와주었죠. 영순아, 이 낡아빠진 옷들은 다 버리자. 내가 백화점 가서 아주 화사한 걸로 싹 다 사줄게. 이 냄비랑 그릇들도 다 버려. 평생 남들 밥 해주느라 네 손이 이게 뭐니? 이제 사 먹어.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순자는 제 살림살이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 고단했던 과거를 버려주는 것만 같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며칠에 걸쳐 집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영준이와 며느리 진이의 물건들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모두 상자에 담아 폐기물 업체에 넘겨버렸어요. 그들의 흔적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제 마음도 그만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와중에 저는 제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제 재산 100억의 진짜 주인을 찾아주는 일이었죠. 저는 순자와 함께 앉아 그동안 제가 눈여겨보았던 여러 사회단체의 목록을 펼쳐놓았습니다. 순자야, 이 돈은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었어. 내가 잠시 맡아두고 있었던 것뿐이야. 이제 진짜 주인들에게 돌려줘야지. 저는 가장 먼저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30억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서름과 고통을 다른 여자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죠. 다음으로 부모 없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에 자라는 소년 소녀 가장들을 후원하는 재단에 30억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 손주가 있었다면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싶었을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손주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외롭고 병든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요양시설을 짓는데 30억을 기탁했습니다. 제 노후는 순자와 함께 보낼 테니 걱정이 없지만 저처럼 기댈 곳 하나 없는 어르신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편안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모든 기부는 순자의 도움을 받아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기부천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남은 10억은 제 남은 인생과 제 평생의 동반자인 순자와 함께 보낼 자금으로 남겨두었어요.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마다 제 마음은 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평생의 노력이 제 아들의 호화로운 자동차나 며느리의 명품 가방이 아닌 세상의 어둡고 아픈 곳을 밝히는 데 쓰인다고 생각하니 가슴 벅차게 기뻤어요. 그렇게 모든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영준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이야기였죠. 초범이고 제가 어머니라는 점이 참작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와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준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녀석은 풀려나자마자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어느 날 순자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신문지 한 장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역 사회 소식을 다루는 작은 신문이었는데 한쪽 구석에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돈에 눈이 먼 비정한 어머니, 아들 내외를 사기꾼으로 몰아 파멸시켜. 기사의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영준이가 기자에게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이 분명했어요. 제가 돈 때문에 아들을 버렸고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자신은 그저 어머니를 지키려다 희생양이 된 비운의 아들이라는 내용이었죠. 이런 천하의 나쁜 놈을 봤나. 지가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영순아, 당장 이 신문사에 전화해서 사실을 밝혀야 해. 순자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펄쩍 뛰었지만 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순자에게 건넸어요. 순자야, 화내지 마. 이럴 줄 알고 다 준비해뒀어. 네가 나 대신 이 신문사에 좀 다녀와 줄래? 그리고 이 녹음기를 기자에게 직접 들려줘. 판단은 그 사람이 하겠지. 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받아들고 신문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순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목소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영순아, 대박이야, 대박. 그 기자가 네 녹음 내용을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 이런 엄청난 특종을 놓칠 뻔했다면서 당장 후속 기사를 쓰겠다고 난리야. 아마 내일쯤엔 대서특필될걸. 그리고 다음 날 정말로 순자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 신문의 일면에는 어제보다 훨씬 더 큰 글씨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충격 실화. 100억 유산 노리고 어머니를 가둔 현대판 고려장 아들. 그 추악한 진실. 기사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영준이의 만행을 비난하는 사람들로 들끓었고 그의 신상 정보까지 공개되며 녀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불효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 파묻힌 꼴이었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시간은 생각보다 아주 빠르고 또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들 영준이에 대한 기사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후 제 주변은 놀랍도록 고요해졌습니다. 저를 비난하거나 동정하던 모든 시선이 사라졌고 저는 온전히 제 삶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죠. 집은 이미 새로운 주인을 만나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고 순자와 함께 떠날 해외 거처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이제 정말 지긋지긋했던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썩은 동아줄은 생각보다 질겼던 모양입니다. 출국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이내 마음을 굳히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또한 제가 마무리해야 할 마지막 과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보세요? 하고 다시 묻자 그제야 아주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아들 영준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자신감도 오만함도 모두 사라진 채 마치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지고 힘없는 목소리였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죽인 채 녀석이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 미친놈이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도 모르고. 녀석은 한참 동안 울며불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늘어놓았죠. 직장에서도 잘리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으며 지금은 고시원 단칸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그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어요. 동정심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한참을 울며 매달리던 영준이는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조금 초조해졌던 모양입니다. 녀석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이대로는 못 살아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돈은 이제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아주 조금만 1,000만 원이라도 좋으니 제발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피식하고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돈은 필요 없다면서 다시 시작할 자금은 달라는 그 모순. 녀석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 침묵이 길어지자 녀석의 본성이 마침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원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목소리로 돌변했죠. 지금 웃었어요? 이봐요, 한영순 씨. 당신 진짜 독한 사람이네. 지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래, 당신 돈 많아서 좋겠어. 그 돈 평생 끌어안고 잘 먹고 잘 살아봐. 어디? 녀석은 그때부터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욕설보다도 더 추악하고 악랄한 말들이었죠. 저를 향한 저주와 제 돈을 향한 탐욕이 뒤섞인 그야말로 진흙탕 같은 말의 폭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욕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손가 락은 통화가 시작된 순간부터 이미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었죠. 야, 듣고 있어? 이게 같은 의학.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아마도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변의 무언가를 부수기라도 한 모양이었죠. 저는 천천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통화 녹음 파일을 곧바로 경찰서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어요. 협박 및 모욕죄로 아들 영준이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곧바로 전화번호를 바꾸고 쓰던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인생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일은 영원히 사라진 겁니다.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마지막 족쇄가 풀려났음을 느꼈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모자의 그 마지막 끈이 마침내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진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한국을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새벽 저는 순자와 함께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일하고 울고 웃었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면 시원섭섭한 감정이 들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저 날아갈 듯이 가벼웠어요. 낡고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아주 가벼운 새 옷으로 갈아입은 기분이었죠. 공항에 도착하자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순아, 괜찮아? 정말 후회 안 해? 저는 순자를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후회? 아니, 순자야.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이제야말로 진짜 내 인생을 살러가는 거잖아. 저희는 비행기에 올라 나란히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내 육중한 몸체가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제가 살던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제 길고 길었던 과거와 조용히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잘 있어라, 나의 지긋지긋했던 어제여. 몇 시간의 비행 끝에 저희는 마침내 새로운 보금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푸른 바다, 그리고 하얀 집들이 그림처럼 펼쳐진 지중해의 작은 마을이었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짭조름하면서도 상쾌한 바다 내음이 제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한국의 맵고 짜고 시끄러웠던 모든 것들과는 전혀 다른 평화롭고 나른한 공기였어요. 저희가 머물 집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작고 아담한 주택이었습니다. 하얀색 외벽에 파란색 지붕을 얹은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예쁜 집이었죠.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아직은 텅 비어 있었지만 앞으로 그곳을 온갖 예쁜 꽃들로 가득 채울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었어요. 우와, 영순아, 여기 정말 천국 같다. 우리 정말 여기서 사는 거야? 순자는 어린아이처럼 정원을 뛰어다니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런 순자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래, 순자야. 여기가 바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우리만의 천국이야. 저희는 그날 저녁 집 테라스에 앉아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붉은 와인 너머로 지중해의 바다가 오렌지빛 노을로 물들어가는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죠. 자, 뭘 위해 건배할까? 순자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죠. 나의 새로운 이름과 우리의 빛나는 오늘을 위하여. 누군가의 엄마도 억척스러운 과부도 독한 여자도 아닌 온전한 나, 한영순으로서의 살. 그리고 제 곁을 끝까지 지켜준 소중한 친구 순자와 함께 맞이한 이 눈부신 오늘.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바쳐 얻어낸 가장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와인을 마셨어요. 짭짤한 바닷바람과 향긋한 와인이 뒤섞여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로운 지평선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더없이 완벽하게 열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지중해의 작은 마을에 정착한 지 어느덧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어요. 제 삶은 이제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화와 소소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에 눈을 뜨고 순자와 함께 갓 구운 빵과 향긋한 커피로 아침 식사를 했죠. 오후에는 정원에 심은 장미와 라벤더를 돌보거나 마을의 작은 시장에 나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구경하는 것이 저희의 소일거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고 단순하고 또 평화로웠어요. 한국에서의 그 지긋지긋했던 기억들은 마치 먼 전생의 일처럼 희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오후 순자가 한국에 있는 옛 동네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잔뜩 굳은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영순아, 이리 와서 잠깐 이것 좀 들어봐.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자 순자는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휴대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순자의 친구분이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한국에 남겨진 제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굳이 듣고 싶지 않았지만 순자의 간곡한 눈빛에 못 이기는 척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어떻게 허우적대고 있는지 어쩌면 제 눈으로, 아니, 제 귀로 직접 확인해야만 이 길고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제대로 찍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며느리 진희의 소식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진희는 공범이었던 최 이사와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채를 잡고 싸우며 서로의 탓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글쎄, 그 오진이라는 애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잖아. 비록 최영철이라는 사기꾼에게 어떻게든 모든 죄를 그 사람 탓으로 돌리려고 매일같이 고발장을 쓴다는 거야. 그러면서 같은 방 재소자들한테는 자기가 원래 수백억대 자산가였다면서 허풍을 떨고 밥 먹을 때 반찬이 적다며 싸움을 걸고 아주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게 만든대. 결국 다른 재소자와 크게 다툼이 벌어져서 얼마 전에는 징벌방 신세를 졌다더라. 아직도 그 돈이 자기 거라고 믿으면서 출소하면 최영철을 찾아가서 제 몫을 받아내겠다고 일을 간다나 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앞에 차가운 독방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악에 받친 얼굴로 허공을 노려보고 있을 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돈, 돈, 돈. 평생 돈만 줬던 그 아이의 마지막은 결국 돈 한 푼 없는 차가운 감옥의 독방이었던 거죠.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 아이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들 영준이의 소식이었습니다. 순자의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영준이는 더 말할 것도 없어. 아주 폐인이 다 됐다더라. 온 세상에 현대판 고려장 아들이라고 소문이 다 나서 이제는 아무도 사람 취급을 안 해준대. 처음에는 어떻게든 재기해보려고 친구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고 했다는데 누가 그런 놈한테 돈을 빌려주겠어. 다들 문전박대만 했다지. 결국 지금은 신용불량자까지 돼서 아주 허름한 고시원 단칸방에서 살고 있대. 일은 안 하고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묻자 친구분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일용직이라도 구해보려고 공사판에 나갔는데 거기서도 며칠 못 버티고 쫓겨났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니까 제 성질을 못 이기고 거기서 또 주먹질을 했다지 뭐야. 그러니 누가 그런 녀석을 써주겠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직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세상 탓, 남 탓만 하고 다닌다는 거야. 술만 마시면 고시원 복도에서 우리 엄마가 돈만 줬어도 내가 이 꼴로는 안 살았다. 하고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들한테 맞아 쫓겨나기도 했다더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세상 모든 것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영준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주 희미하게 아려오는 듯 했지만 그건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때는 제 전부였던 존재가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저렇게까지 망가져버린 것에 대한 허탈함, 그리고 씁쓸함 같은 것이었죠. 이 녀석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니,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에서조차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통화가 끝나고 순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안색을 살폈습니다. 영순아, 괜찮아? 괜히 내가 쓸데없는 소식을 전했나 보다. 마음 쓰지 마. 저는 순자를 보며 아주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순자야. 괜찮아. 이제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그들이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그래요, 그건 지옥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그곳으로 밀어넣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가 만든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벽돌로 쌓아 올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들만의 지옥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관여할 필요도
그들의 소식에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아주 멀고 흐릿한 풍문 속의 인물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는 두 번 다시 한국에서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저희의 천국에서 저희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짧았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림자를 완벽하게 걷어낸 뒤 제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짓눌러왔던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한영순이라는 사람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제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는지, 어떤 것들이 제 마음을 채워주는지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준 것은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 도서관이었어요. 그 도서관은 마을 아이들의 유일한 놀이터이자 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정원을 가꾸다 남은 예쁜 꽃들을 꺾어다 도서관 창가에 놓아주곤 했는데 어느 날 그곳에 사서인 소피아가 제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이름은 한나예요. 한나, 혹시 아이들에게 책을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도서관에 동양에서 온 신기한 그림책들이 몇 권 있는데 아이들이 아주 궁금해하거든요. 한나가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라 망설여졌지만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의 첫 번째 봉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읽어주기로 한 책은 한국의 전래 동화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였습니다. 서툰 현지 언어로 저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한 장 한 장 정성껏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옛날 아주 깊은 산골에 제 이야기가 시작되자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는 호랑이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엄마 이야기에 아이들은 안타까워했고 오누이만 남은 집에 호랑이가 들이닥치는 장면에서는 제 옷자락을 꼭 붙잡고 숨을 죽였죠. 마침내 오누이가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해와 달이 되었다는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을 때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와 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둘러싸고 저마다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한나, 그럼 지금 하늘에 있는 해도 그 오빠예요? 달님은 왜 맨날 모양이 바뀌어요? 그건 동생이 부끄러워서 숨는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대답해 주다 보니 어느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도서관에 나가 아이들에게 한국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가 되었어요. 제 이야기는 금세 마을에 소문이 나서 나중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제 이야기 시간이 되기를 기다릴 정도였죠. 저는 그 시간을 통해 제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애정과 존중을 저는 이 파란 눈의 아이들에게서 넘치도록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저를 따르던 레오라는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레오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연로하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인지 유난히 제게 할머니라 부르며 제 곁을 떠나지 않았죠. 어느 날 제가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레오가 제 옷자락을 잡아 끌며 작은 종이 한 장을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사랑해요, 한나 할머니. 제 할머니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그 평범한 한마디가 제 평생의 서름과 아픔을 모두 씻어내주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레오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래, 레오야. 나도 고맙다. 너의 할머니가 될 수 있게 해주어서 정말 고맙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 삶은 그렇게 새로운 인연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도서관의 아이들, 다정한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을 항상 지켜주는 순자. 저희는 함께 정원을 가꾸고 마을 축제에 나가 춤을 추고 날씨가 좋은 날이면 바닷가에 나가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만끽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뜻밖의 소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한 것이었죠. 제가 익명으로 기부했던 단체 중 한 곳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제 연락처를 그 기자에게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기자의 이메일 내용은 이러했어요. 한영순 선생님께. 선생님께서 아드님 내외의 사건을 겪으신 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조용히 사라지셨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의로운 삶과 용기 있는 선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디 저희와 인터뷰를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그 이메일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고 저를 의로운 사람이라 칭하며 인터뷰를 요청해 오다니. 만약 예전에 저였다면 제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아들 녀석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낼 기회라며 당장 수락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복수의 끝은 과시나 명예가 아니라 완벽한 망각과 자유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답장을 썼습니다. 기자님께 저를 좋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선택을 했을 뿐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서의 평화로운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를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제게 복수는 이미 끝났어요. 그들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내고 보란듯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복수를 매일같이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제 삶이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해질수록 제 곁을 지키는 순자의 얼굴에는 조금씩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알아왔던 지병이 이곳의 낯선 기후 때문인지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기침과 어지럼증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자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저희는 마을의 작은 병원은 물론 인근 대도시의 큰 병원까지 찾아다니며 온갖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들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뿐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걸어 나와 이제 막 따뜻한 햇살 아래 함께 섰는데 여기서 순자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실력 있다는 의사를 수소문하고 가장 좋다는 약을 구해왔습니다. 남은 돈을 전부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았어요. 순자만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순자는 그런 저를 보며 오히려 희미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아, 이제 그만해. 애쓰지 마. 무슨 소리야? 너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줄 알아? 절대 안 돼. 영순아, 잘 들어.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너랑 함께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내 평생의 슬픔을 다 보상해주고도 남아. 그러니 괜찮아. 이제는 편안하게 가고 싶어. 순자의 눈빛은 너무나도 평온해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저는 순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녀가 잠들 때까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는 함께했던 수십 년의 세월을 추억하며 웃고 또 울었죠. 어느 맑은 날 오후 순자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영순아, 나중에 내가 죽거든 저기 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묻어줘. 그래서 네가 정원에서 꽃을 가꿀 때 내가 항상 널 지켜볼 수 있도록.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울지 마. 너는 웃는 게 제일 예뻐. 내가 하늘에서도 네 웃는 얼굴 볼 수 있게.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저를 보며 아주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아주 조용히 잠들듯이 눈을 감았어요. 제 품에서 영순아, 너처럼 멋진 친구를 둬서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였습니다. 저는 순자를 떠나보내고 한참 동안 텅 빈 집에서 그녀의 흔적을 더듬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쓰던 찻잔, 그녀가 뜨다 만 뜨개질, 그녀의 온기가 남은 흔들의자.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녀만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슬픔에만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순자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녀를 그녀가 원했던 대로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가장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그녀의 목까지 더 열심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순자야말로 저의 유일하고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순자를 영원히 기억하고 그녀의 따뜻했던 마음을 세상에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해 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순자 장학재단. 저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한 재단이었죠. 저는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성껏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는 마을 도서관에 사서 소피아의 도움을 받아 제 마지막 뜻을 담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제가 죽은 뒤 남은 재산은 모두 김순자 장학재단에 기부할 것. 그리고 제가 사는 이 집과 정원은 마을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책을 읽고 쉴 수 있는 한나와 순자의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어줄 것. 그곳에서 아이들이 저와 순자를 기억하며 꿈과 희망을 키워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유언장 어디에도 제 아들 영준이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난 어느 날 저녁, 저는 홀로 테라스에 앉아 지중해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가 들려 있었죠. 제 길고 길었던 인생이 저 노을처럼 장엄하게 저물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삶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억척스럽게 떡볶이를 팔던 젊은 날의 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독하게 살았던 중년의 저, 그리고 배신과 분노에 몸서리치던 얼마 전의 저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저의 모든 선택들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서 돈을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는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세상 가장 값진 것들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자유, 새로운 인연, 그리고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기쁨을요. 어느새 노을이 모두 지고 하늘에는 하나둘씩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순자가 저를 보며 윙크하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아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보고 있지, 순자야? 나 약속 지켰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참으로 만족스러운 인생이었다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또다시 정원에 나가 꽃을 가꿀 것이고 도서관에 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제 삶의 주인이 된 나, 한영순의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이니까요.